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영업의 신 조이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이네요. 이제 내일 하루만 어떻게든 버티시면 이제 황금 같은 TGIF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잘 버티셨습니다. 하루만 버티시면 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그 시리즈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해외 영업 무역지 지원 수출입 관리 사무를 진행하시는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 설명을 실무에 맞춰 가지고 상세하게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의뢰 지부터 해가지고 QMS 등록, 그 다음에 수금 확인, TT하고 LC 진행하는 거, 그리고 내고하는 거, 스위프트 LC 이런 거 다 지금 뭐 대금 지급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이제 운송 이제 나가면 이제 수출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적 부킹 스케줄, 그다음에 출항 일정 확인하고 이제 픽업 요청하고, 그다음에 화물 입고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다음에 엑소하고 FOB 차이점, 그리고 CIF하고 DDP 어떻게 틀린지, 그리고 인코텀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오블리게이션 인계에 대한 기점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포워딩 업체하고 선사하고 같이 일을 할 때 그 약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것 중에서 이제 조금 기억해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꼿꼿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행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FCL하고 LCL 구분하는 거. 해외 영업사원도 그렇지만 그 해외 영업에 입사하셔가지고 이제 무역 실무 수출입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좀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FCL하고 이제 LCL 어떻게 구분하나요? 요게 좀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FCL은 풀 컨테이너 로드라고 해서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울 만한 양이 있을 경우에는 한 컨테이너를 다 오더를 해서 그 운반을 진행을 한다. 그거고, LCL은 이제 less than 컨테이너로 해서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울 수 없을 만한 그런 소량의 작은 또는 적은 그 화물을 진행할 때 그 LCL로 진행한다. 근데 이제 FCL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꽉 채웠기 때문에 그 야드 CY 컨테이너 야드에 바로 직결하고, LCL 같은 경우에는 CFS 적재 창고에 스테이션에 가서 콘솔리데이션 콘솔 작업이라고 하죠. 그거를 진행을 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픽업 요청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픽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항공 선적일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해상 선적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선적 픽업일 경우는 이제 포딩 업체에다가 이제 연락하면 되겠죠. 저희가 forward company라고 하고 forwarder라고도 하고 포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포딩 업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딩 업체에서 요청을 하면 이제 픽업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선적할 화물의 크기나 이런 수량에 따라서 뭐 탑차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트럭이 오는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일 경우에는 이제 다마스 같이 용달 조그만 거 이런 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제품 같은 걸 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사람 손으로 이제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임자 또는 그 인수인계 받으실 때 그 지게차 아저씨 사장님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게차 아저씨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몇 시에 우리 그 업체에서 픽업 오는데 어디에 지게차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와서 지게차로 선적물 화물을 이송을 해서 이제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해상 선적일 경우에는 이제 그 포워딩 업체에 연락을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배차 요청을 진행을 하시면 이제 포워딩 업체에서 이제 오는데, 이거는 그 항공하고 다른 게 그 우등 패킹을 좀 주로 합니다.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운송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공항 체크인 해가지고 이제 수속 밟고 이제 비행기 태워가지고 이제 내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통 그 하드 페이퍼, 그러니까 골판지로 되어 있는 거하고 파레트 작업을 한 걸로 이게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해상은 보통 한 30일 가는 것도 있고 많게 가는 경우는 막 45일 가는 것도 있는데, 뭐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는 경우도 있고 수에즈 운하 뚫고 지중해 뚫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양 건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습하고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익스포트 스탠다드 우드 패킹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무 목재 포장을 하는데, 요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전임자한테 잘 물어보시고 만약에 불편하다 그러면은 편한 방법으로 이제 전향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화물이 있으면 그거를 우든 패킹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부르면은 재료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공장 또는 그 장소에서 그 화물을 목재 포장을 수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 포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배차 요청한 거에 이제 지게차랑 같이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드 패킹 하는 그 업자 사장님이 뭐 그거를 가져가서 거기에서 우드 패킹을 해서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 패킹을 한 데에서 그 운송업체, 포워딩 업체에 인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포워딩 업체 내에서 우드 패킹을 하는 업체를 찾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포워딩 업체에서 배차를 오는 타이밍에 그거를 가져가서 패킹을 해서 바로 운송 라인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그 훈증 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나라마다 그 수입 규제가 규정이 다르겠지만 이게 그 목재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벌레나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서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를 완벽하게 한 훈증 작업을 한 목재를 이제 파레트 작업을 이제 하거나 우든 패킹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그 제재 국가 그 수입 국가일 경우에는 수출 통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게 뭐 확인이 안 돼서 일단 나갔다. 근데 수입국에서 그걸 제재를 한다. 그러면 수입 통관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겠던, 요즘 옛날엔 좀 그런 게 좀 많이 심하진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훈증 작업을 하시는데 이 훈증 작업도 이 훈증 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훈증 작업을 했고 증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재 그 표면에 마크가 안 찍혀 있으면 그것도 인정을 또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증 작업 얘기하실 때 그 마크가 꼭 찍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확인할 프로세스 그 단계에 저희가 그 근접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필히 운송업체나 포장업체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훈증 좀 필히 진행돼야 되는 경우니까 요거 그 마크 필히 확인해서 있는 걸로 제작 또는 없으면 다시 제작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목재 포장, 수출 포장하시고 우든 패킹 포장하시고 운송 포딩 업체 통해 가지고 이제 부산항 또는 인천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만약에 액속 조건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노미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포워딩 업체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연계돼 있는 픽업 기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 우드 패킹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드 패킹 할 때는 꼭 주의해야 될 게, 훈증국과 관리 수입국에서는 반드시 그 훈증 마크 훈증되어 있는 거 그걸 꼭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픽업 요청은 항공 또는 해상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뭐 여러 가지 그 운송을 할 때 용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워딩 업체도 그렇고 선사도 그렇고 문서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운송 그 다큐멘테이션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될 그런 그 문구에 대해서 좀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ace of receipt 하면은 화물 물품 수령지입니다. 반입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운송인이 화물을 이제 수령한 장소, CY 컨테이너 야드가 될 수도 있고, CFS 컨테이너 플레이 스테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표기를 Place of Receipt 하면은 화물 물질 반입 장소 수령지기 때문에 부산 코리아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부산 포트로 나갈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Port of Loading 하면은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 그래서 이제 Place of Receipt하고 리시프트하고 포터블 로딩은 보통 이제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 코리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Port of Discharge하고 Port of Delivery 이게 두 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이 그 싱가포르에서 환적 이제 배를 갈아타가지고 이제 세마낭에 이게 간다, 인도네시아 세마낭으로 간다 그러면 Port of Discharge는 싱가포르이 되는 거고 Port of Delivery는 세마낭 인도네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ort of Discharge하고 Port of Delivery가 같은 경우에는 환적이 일어나지 않고 최종 목적지하고 이게 동일할 경우에는 그렇게도 이제 씁니다. 그래서 Port of Discharge 하면은 화물의 환적항 또는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ort of Delivery 하면은 이제 화물 인도, 그러니까 그 운송선사가 이제 수입자에게 그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 도착지, 최종 목적지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셀하고 모야지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뭐 재즈 페스티벌 저기 그 자라섬 가게 되면은 뭐 재즈 모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 항차, 연차 뭐 이런 그 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셀 네임은 이제 쉽 그러니까 배의 이름이고 모야지는 이 배가 몇 항차까지 진행하고 있냐. 그래서 항차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사고 위험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그 항차를 몇 카운트 이상 뭐 35,000 카운트 뭐 6만 카운트 이상 되면 그거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번 봤는데 보야지 그 항차 넘버가 뭐 45,000 카운트 이상 있는 건 좀 자제해 주세요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뭐 아주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픽업 요청도 했고 저희 물건이 컨테이너 안으로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컨테이너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컨테이너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컨테이너는 보통 이제 제너럴 퍼포즈 컨테이너가 있고 하이 큐브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제너럴 컨테이너는 뭐냐면 그냥 일반 컨테이너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그 뭐 주문 안 하면 오는 거 20피트, 40피트 일반 컨테이너인데 이제 하이 큐브를 요청을 하게 되면 높이가 이제 높은 겁니다. 이제 엑스트라로 이제 높이가 높은 거. 그래서 일반 컨테이너는 이제 드라이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이 드라이 컨테이너는 하이 큐브 컨테이너하고 제너럴 퍼포즈 컨테이너 두 개로 나뉜다. 근데 이 드라이 컨테이너는 왜 구분을 하냐면 특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는 특수 작업을 하지 않은 일반 컨테이너를 드라이 컨테이너로 하고 이제 특수 컨테이너는 이제 오픈탑 컨테이너 위쪽 열리는 거, 사이드 오픈 컨테이너 이거는 이제 사이드 열리는 거, 그다음에 벤틸레이트 컨테이너 이건 통풍. 뭔가의 그런 이유로 인해서 통풍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벤틸레이트 컨테이너를 이제 하면 되고, 그다음에 특수 이제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이 필요한 거는 이제 리프리제이터 컨테이너를 냉장 컨테이너를 하면 되고 이제 그 냉장은 이제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서 랍스타 같은 거 이제 올 때는 그 38도, 46도 올라가는 때 뭐 적도 같은 데 넘어오게 되면 이제 많이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가능한 컨테이너인데 온도 조절은 마이너스 28도에서 한 플러스 26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민감한 화물이나 온도에 취약한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이렇게 저온에 떨어지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센시티비한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컨테이너, 특수 컨테이너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플랫넥 컨테이너라고 가로셀의 높이가 큰 화물은 또 플랫넥으로 이제 그 활용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그런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보통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뉴스 보면은 이제 수출 뭐 무역 흑자, 무역 적자 얼마 이렇게 나올 때 그 CY가 있고 그다음에 그 크레인이 있고 그 컨테이너 쫙 이렇게 그 나열돼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컨테이너는 그 폭, 그다음에 길이, 높이 이렇게 세 개 나누는데 길이는 length라고 표현하고 폭은 width W, LW 그다음에 height 높이 H라고 합니다. 그래서 20피트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2.35m, 그다음에 5.89m, 그리고 2.39m, 40피트는 다른 건 다 똑같고 이제 세로가 이제 12.03m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의 그런 그 외곽 길이를 말하는 한 거고, 그리고 저희가 화물 운송을 할 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피하고 중량. 부피는 뭐냐면 단위가 CBM입니다. 이게 큐빅미터의 약자고, 그리고 부피 측정은 1cbm, 1cbm은 가로, 세로, 높이 1m씩을 말합니다. 그래서 1m, 그 입방 1m를 1cbm이라고 하는데, 요 계산해 보면 20피트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기 두들기면 되는데 2.35m 곱하기 5.89m 곱하기 2.39m 하면은 33cbm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는 내 화물이 몇 cbm이니까 가로 세로 해서 넣게 되면은 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 요거 부피로 이제 그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40피트 같은 경우 20피트의 2배니까 2배 정도 되겠죠. 그래서 2.35m 곱하기 12.03m 곱하기 2.39m 하면은 67cb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배가 조금 더 되죠. 그래서 그렇게 컨테이너는 부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종류를 쭉 나열해 보면은 2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일반이 있고, 그 다음에 20피트 오픈 탑 컨테이너, 그리고 20피트 플랫넥 컨테이너, 40피트 드라이 일반 컨테이너, 40피트 오픈 탑 컨테이너, 40피트 그 다음에 플랫락 컨테이너, 그 다음에 40피트 그 냉장 리프리제이터 컨테이너, 40피트 하이큐브 드라이 컨테이너, 그 다음에 40피트 그 하이큐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20피트 하이큐브는 없나요? 20피트 하이큐브는 그냥 40피트짜리 쓰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40피트도 조금 더 나가는 거는 이제 하이큐브 쓰시고 플랫넷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그렇게 되고,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건 보통 한 2,200kg에서 한 4,800kg 정도까지 합니다. 2.2톤에서 한 4.8톤 요 정도. 그래서 컨테이너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무겁고, 그 안에 뭐 화물을 집어내면 컨테이너 4.8톤 플러스 알파 화물 적재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 집어넣어가지고 부킹한 날짜에 진행을 하면은 이제 가져갈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다큐멘테이션 클로징 데이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관련 서류를 포딩 업체한테 며칠까지 그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커머셜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클로징 데이트 넘어가기 전에 이제 입고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화물 출하해서 며칠 몇 시까지 이제 입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공회사랑 다르긴 한데 인천항 몇 시까지 입고해야 되고 몇 월 며칠까지, 그다음에 부산 포트 언제까지 입고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어 주면은 입고하고 나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선적을 올리죠. 업로딩을 하죠. 그런데 이제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미 약속된 기정 출항 일정이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았죠. 이제 물량이 많이 줄어 가지고 그 선사들 많이 망하고 통합되고 해 가지고 안 그래도 그 적어 가지고 좀 힘든 상황에서 또 코로나 관련 아이템들 그
CY에서 뭐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화물들 한 사이드에 적재돼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다 보니까 그 뱃셀들이 환적을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이 밀려 가지고 환적도 못하고 대기하다가 또 밀리고, 그래서 그 포트가 꽉 차 가지고 뭐 접안도 못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막 그러다 보면 일주일 그냥 훅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뭐 태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포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딜레이가 되게 되면은 이제 딜레이 됐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왜냐면 물건은 이제 출하가 돼 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이제 딜레이 노티스를 받으면은 이제 제일 큰 거는 물건이 못 실린다는 거, 그게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창고비 나오고 엑스트라 차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매출을 BL로 끊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월마감, 분기마감, 반기마감, 연마감 매출에서 그게 이제 딜레이 되게 되면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인센티브라도 연결이 되고 자기 실적 고가, 인사 고가에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딩 업체나 선사에서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일반적으로 그 수출입 무역 사무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유를 막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거든요. 뭐 팀장도 그렇고 영업사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따로 요청하시기 전에 이제 그 관련되신 분들은 이제 딜레이 노티스를 오피셜한 다큐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선사에서 발행이 되겠죠. 뱃셀의 문제니까. 그래서 선사에서, 운송사에서 먼저 발생이 되면 그 발행된 거를 이제 그 포딩 업체에서 그 화주한테, 무역 실무하시는 분한테 전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가 오냐면, 이제 요청을 이제 정식적으로 하시면 뭐뭐한 이유로 출항 일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안타깝게 지연이 되고 있어서 기존에 그 잡힌 출항 예정일이 언제로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사 공문 첨부해서 드리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데이트된 선적일자가 기재된 드래프트 비와 함께 보내니 확인하고 추가 요청사항이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모션, 그 뱃셀 이름하고 그다음에 코드 넘버, 그다음에 항차, 그리고 선사 이름, 그리고 항로하고 접안 방향, 그리고 접안 예정일, 그리고 그다음 출항 예정일,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노트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노티스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노티스가 오냐면 그 딜레이 리즌이 이제 명확하게 그 굵은 글씨로 이제 적혀서 나오는데, 그 accumulated delay from berth conjunction from previous terminal and 부산 터미널, 부산포 터미널하고 이전 터미널에서 그 접안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이 밀렸다. 그래서 딜레이가 이제 가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오면은 이제 오리지널 ETA, 그 Estimate Time of Arrival, 그러니까 그 접안 들어올 그 날짜하고 오리지널 ETD, Estimated Time for Departure, 출항일인데 이게 Revised ETA하고 Revised ETD를 이제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 영업사원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적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BL하고 이제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 마감 BL하고 그다음에 운임 관련해 가지고 운임 청구서 이렇게 오면은 그거 출력해 가지고 세금 계산서 처리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HL 쿠리어까지 이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픽업부터 해가지고 그 컨테이너 그 픽업 방법에 대해서 항공화물 있는 거, 그리고 그 해상 우드 컨테이너 할 때 그 패킹, 우드 패킹을 어떻게 하는지, 훈증 마크 필히 확인해서 훈증 처리해야 되는 거 증빙서 요거 하는 경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운송 포딩 업체하고 선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떻게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간단한 핵심 단어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그 다음에 일반 컨테이너, 드라이 컨테이너, 특수 컨테이너 구분해서 다 알려드렸고, 컨테이너에 대해서 세부 항목들, 외관은 어떻게 되고 CBM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컨테이너 구분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물에 대해서 진행할 때 딜레이,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딜레이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딜레이 노티스를 받아서 그 오리지널 ETA와 ETD를 기준으로 해서 리바이스된 ETA와 ETD를 확인해라.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서 그 영업사원하고 그 팀장님하고 부문장님하고 매출 마감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전달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이게 딜리버리가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계속 연달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사항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클리어 되면 이제 선적 완료되고 난 다음에 BL, 파이널 마감 BL 나오고, 그리고 청구서, 운임 비리한 청구서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운임 청구에 대해서 운임 내역이 어떻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가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전체 금액 확인하시고 세금 계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DHL이나 UPS 같이 이제 쿠리어 특송 화물에 대해서 어떻게 로그인하고, 어떻게 오더하고, 어떻게 픽업 요청하고, 픽업 받을 때 무슨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어떻게 트래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화, 수, 목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내일 하루 잘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교신 주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